내가 살 날이 보름밖에 안 남았다더구나. 그 말을 들은 순간 개성상단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 며느리는 몰락한 가문을 다시 세울 계산을 시작했고, 한 며느리는 금고 장부에 몰래 붓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죽어가는 시아버지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 송도 개성, 수십 년 동안 조선 최고의 상단을 일군 대행수 박도겸이 마침내 죽음의 문턱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개성상단의 인장과 금고 열쇠가 쥐어져 있었지요.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보름 동안 내 곁을 지키는 자에게 이 상단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 보름 뒤 개성상단의 주인이 결정됩니다. 흔들리는 촛불 아래 병실에는 양 냄새와 피 냄새가 섞여 흐르고 상단의 안채에서는 금고 열쇠가 덜컹거리는 소리와 장부 넘기는 소리가 밤새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보름 동안 누가 재산을 노리고 누가 사람을 지킬까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대행수 박도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야기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 반갑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개성상단에서 벌어진 보름 동안의 기묘한 시험을 함께 들어보시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조선 후기 모두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개성상단의 대행수 박도겸과 그의 세 며느리에게 닥친 시련에 대한 것입니다. 조선 후기 송도 개성상단의 대행수 박도겸은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푸른 소나무 같은 기상과 깊은 지혜로 상단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등은 한치의 굽힘도 없이 꼿꼿했고 거친 세월의 풍파를 겪어온 그의 눈빛은 쉬이 속내를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깊었어요. 상단을 지탱하는 거목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개성상단은 단순한 재산을 넘어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최근 들어 박도겸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상단의 미래를 책임질 후계 문제와 거듭된 흉년으로 인한 상단의 존폐 위기가 그를 깊은 고뇌에 빠뜨렸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였지만 상단의 금고는 예년과 달리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냉혹한 현실을 아는 이는 오직 박도겸과 오랜 충복인 금고직이 장로인 뿐이었지요. 그는 후계자를 시험할 마지막 계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도겸 대행수가 병색이 짙어진다는 소문이 돌자 그를 둘러싼 세 며느리들의 속내는 각기 다른 욕망과 현실적인 계산으로 어지러이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 며느리 임씨가 있었습니다. 몰락한 권문세가의 서녀로 태어난 그녀는 상단의 재력을 발판, 삼아 무너진 친정의 권세를 되찾으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비단 치마폭처럼 고상하고 품이 있는 자태를 유지했지만 찻잔을 잡은 가녀린 손끝에서는 야망의 미세한 떨림이 감돌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상단의 넉넉한 재력을 발판 삼아 무너진 친정을 다시 일으키려는 차가운 야심으로 번뜩였습니다. 둘째 며느리 조 씨는 장사치 집안 출신답게 숫자에 밝고 계산이 빨랐습니다.
그녀는 붓을 든 채 상단의 비자금 장부를 들여다보며 입술을 실룩거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위독을 틈타 장부를 조작하며 사사로운 이익을 채우려는 치밀한 계획이 이미 머릿속에서 완성된 듯 했습니다. 오직 눈앞에 실리만을 좇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기적인 인물이었죠. 하지만 막내 며느리 연하는 달랐습니다. 몰락한 역관의 딸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박도겸 대행수에게 큰 은혜를 입어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 은혜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기에 늘 겸손하고 영민했으며 깊은 속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헌신적인 마음으로 상단과 병든 시아버지를 향한 굳건한 도리를 잊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며느리들이 상단의 금고를 탐할 때 오직 박도겸 대행수의 안위만을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도겸은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세 며느리를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침묵만이 흐르는 사랑방에서 촛불은 흔들렸고 박도겸은 묵직한 기침을 한 번 하고는 며느리들을 깊이 응시했습니다. 내 병환이 깊어 더 이상 상단을 이끌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내 상단의 모든 재산을 너희 셋에게 나누어 주려 한다. 허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 빈 금고를 다시 채울 자만이 진정한 상단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의 말은 벼락과 같았습니다. 새 며느리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탐욕 그리고 불안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임 씨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굳게 담은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님, 소인은 아버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만 상단의 금고가 비었다니 대체 어찌된 일인지요? 임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날카로운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도겸은 조 씨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예, 금고가 비었다고요? 이는 상단에 큰 병고가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소인에게는 상단의 장부를 살펴볼 권한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조 씨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박도겸은 잠시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박도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소인은 그저 아버님의 안위가 걱정될 뿐입니다. 금고가 비었든 가득 찼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옵니다. 박도겸은 며느리들의 각기 다른 반응을 모두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잔혹한 시험 앞에서 과연 누가 진정한 상단의 주인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박도겸 대행수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깊은 고뇌는 마치 무거운 바위처럼 그의 가슴을 짓눌렀고 메마른 목구멍은 계속해서 물을 갈구했습니다. 늦은 시각 인기척 없는 별채를 조용히 나선 그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상단의 재물이 보관된 금고와 가까운 작은 별실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저절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일이 위중하신데 상단의 인장과 열쇠는 어찌 될 것인지 만약 이 기회에 친정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만 있다면 비록 서녀로 태어난 한을 풀 수 있을 텐데 임 씨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내 묵직한 침묵이 흐르고 다른 목소리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그 말씀은 삼가셔야 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아버님 귀에 들어갈까 두렵지 않으신가요? 허나 저도 지난달 비단 장부의 값을 조금 조정해 두었습니다. 시국이 혼란하니 이 난국에 우리라도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모두가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걸요. 조 씨의 말 끝에는 서늘하면서도 노골적인 탐욕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그녀의 기분 나쁜 웃음소리는 고요한 밤의 정적을 갈랐고 박도겸의 심장은 차가운 얼음물에 담긴 듯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했지만 이내 임 씨와 조 씨의 대화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며 그의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상단의 아니보다는 사사로운 욕망에 눈이 먼 두 며느리의 본심이 마치 썩은 고름처럼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손이 저절로 떨려왔습니다. 박도겸은 충격과 배신감에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습니다. 겨우 별채로 돌아온 그는 밤새도록 고통스러운 번민에 시달렸습니다. 잠 못 이루는 긴 밤, 그의 눈앞에는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일궈온 개성상단의 그림자가 아른거렸고 상단 식솔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 상단을 저들에게 맡겼다가는 선조들께 면목이 없을 뿐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상단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도겸은 자신의 오랜 직위인 허 의원을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허 의원은 대행수의 위독한 병색을 걱정하며 다가왔습니다. 대행수 나으리 안색이 더욱 좋지 않으십니다. 어젯밤에는 편히 주무셨는지요? 밤새 잠을 못 이루신 듯하여 걱정이 됩니다. 허 의원, 내게 할 말이 있네. 자네는 개성상단과 나의 오랜 벗이자 그 어떤 풍문에도 입이 무거운 자임을 내가 잘 알고 있지. 허나 이 이야기는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발설해서는 아니 될 걸세. 어젯밤 나는 차마 믿을 수 없는 것을 듣고 말았네. 박도겸은 쇠약해진 목소리로 어젯밤 별채에서 들었던 며느리들의 탐욕스러운 대화를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상단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병세를 가장하여 그들의 진정한 본심과 상단을 이끌 자격을 시험하겠다는 기막힌 계획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허 의원은 대행수의 뜻밖의 제안에 잠시 놀라 대행수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대행수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충성과 염려가 교차했습니다. 대행수 나으리의 고뇌와 깊은 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돕겠습니다. 부디 이 일로 인해 나으리의 몸을 상하시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허 의원의 협조로 박도겸의 병세는 순식간에 악화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날마다 그의 기력이 쇠하고 얼굴이 더욱 창백해지는 모습은 모두를 속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박도겸은 새 며느리를 자신의 병상 앞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조차 숨죽인 듯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임 씨와 조 씨는 미묘한 기대감과 불안감을 감추려 애썼고 연하는 오직 시아버지의 병세만을 걱정하며 눈물 어린 눈으로 박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도겸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쇠약해진 목소리로 그러나
모든 이에게 분명하게 들릴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내 병세가 위중하여 오래 버티지 못할 듯하다. 이 개성상단을 지킬 자를 찾아야 하니 나를 끝까지 보필하고 상단의 진정한 주인이 될 자에게 이 개성상단의 인장과 모든 금고의 열쇠를 넘기겠노라. 그의 말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 며느리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감정의 그림자가 더욱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임 씨의 입가에는 회심의 미소가, 조 씨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계산이, 그리고 연하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위중한 시점에서 대행수의 뜻밖의 선언은 상단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그의 진정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대행수 박도겸의 충격적인 선언은 삽시간에 상단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촛불조차 숨죽인 듯 고요했던 병실 안의 이야기는 밤이 깊어질수록 상단 곳곳에 작은 틈새를 비집고 스며들었지요. 겉으로는 대행수가 위독하여 후계자를 시험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속으로는 상단의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차지하려는 물밑 싸움이 마치 해일에 휩쓸린 듯 격렬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평온했던 상단은 순식간에 끓어오르는 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새 며느리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박도겸의 병문안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 손짓 하나하나에는 계산된 의도와 숨겨진 욕망이 짙게 배어 있었지요. 먼저 큰 며느리 임 씨는 마치 경연이라도 하듯 가장 비싸고 귀한 약재들을 구해와 박도겸의 침상 곁에 산처럼 쌓았습니다. 백두산 천종 산삼과 녹용, 만년한초 등 한약방의 모든 진귀한 약재들이 임 씨의 손을 거쳐 상단으로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상단의 재력을 과시하듯 그녀의 몸에는 평소보다 더 화려한 비단옷이 휘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고상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희미하게 감돌았습니다. 아버님, 이 귀한 백두산 산삼은 제가 직접 10만이를 수소문하여 어렵게 구했습니다. 깊은 산골을 몇 날 며칠 헤매었을 10만이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부디 드시고 어서 쾌차하시옵소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지만 박도겸은 감은 눈꺼풀 아래로 비릿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임 씨의 눈동자는 더욱 빛을 발했고, 그녀의 시선은 산삼이 아닌 별실문 너머 어렴풋이 보이는 금고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침상 곁을 지키며 대행수의 병세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임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귓가에는 다음 수순을 기다리는 미세한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조 씨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박도겸의 병세가 깊어져 상단 업무를 돌볼 수 없게 되자 기다렸다는 듯 자신이 직접 재물을 정리하겠다며 나섰습니다. 밤낮으로 상단 금고와 장부방을 제집 드나들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늘 닳고 다른 장부 몇 권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상단의 재정을 걱정하는 듯한 근심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교활한 계산이 번득였습니다. 아버님, 요즘 상단의 재정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각 지방의 폭우 상황도 좋지 않고 흉년까지 겹쳐 상단의 자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아버님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밤낮으로 장부를 보고 있는데
어찌나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라면 상단이 크게 휘청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조 씨는 장부를 들고 와 박도겸에게 상단의 위급한 상황을 과장하여 일장 연설을 늘어놓았습니다. 허나 박도겸은 조 씨의 눈빛이 마치 시장의 약삭빠른 상인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숫자에 밝은 그녀의 재능이 탐욕스러운 속내를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재능은 상단의 돈줄을 교묘하게 빼돌리는 데 쓰이고 있었지요. 대행수의 위독을 틈타 장부를 조작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채우는 그녀의 행동은 박도겸의 눈에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그는 차갑게 식어가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다른 두 며느리의 요란함과는 확연히 다른 조용하고 부드러운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박도겸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고요하고 단정한 발걸음 소리가 병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실 시간입니다. 입맛이 없으시더라도 이 들깨 죽은 소화에 좋다고 하시니 조금이라도 드셔보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직접 끓였습니다. 막내 며느리 연하는 다른 두 며느리처럼 요란스러운 말도 값비싼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그저 정성껏 달인 탕약과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들깨죽 한 그릇이 들려있을 뿐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선 그녀의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그 안에서 풍기는 진심은 어떤 비단보다도 고귀했습니다. 연하는 박도겸의 침상 곁에 조용히 앉아 숟가락으로 죽을 저으며 식어가는 들깨죽을 따뜻하게 데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더없이 조심스럽고 따뜻했으며 그 눈빛은 오직 시아버지의 병세만을 깊이 걱정하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과 함께 어떻게든 시아버지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간절함이 역력했습니다. 연하야, 내 마음 씀씀이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깊구나. 허나 내 기력이 쇠하여 죽 한 술도 넘기기 어렵구나. 아버님, 그리 약한 말씀 마세요. 아무리 위중하시더라도 기력을 조금이라도 회복하셔야 합니다. 제가 곁에서 늘 보필하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부디 마음 편히 계셔주세요. 박도겸은 그녀의 손에서 들깨죽 그릇을 받아들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희미한 촛불 아래 그의 시선은 가만히 연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의 눈에는 권력과 재물의 그림자가 선명했지만 연하의 눈에는 오직 깊은 걱정과 진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도겸의 굳게 닫혔던 마음속에 따뜻한 파동이 일었습니다. 그는 며느리들의 진정한 본심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었지요. 이 길고 고통스러운 시험의 끝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상단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맡겨지게 될까요? 대행수 박도겸의 병세가 깊어지는 듯 보이며 개성상단에는 날마다 싸늘하고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희망과 불안, 그리고 탐욕이 뒤섞인 공기가 상단 전체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들의 행동은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큰 며느리 임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박도겸에게 문안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최고급 비단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침상 곁에 앉아
온화한 목소리로 박도겸의 안위를 물었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는 듯 했지만 박도겸의 곁에 놓인 서랍 속 필묵을 향하는 그녀의 손은 연신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애타게 찾아 헤매는 듯한 초조함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아침 기침은 좀 덜하신가요? 어제는 밤새 편안히 주무셨는지요? 이 어미가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아버님 걱정으로 지새웠습니다. 부디 이대로만 기력을 차리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녀는 상단의 안채에 머무르는 동안 친정 쪽 사람들과 은밀히 서신을 주고받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서신에는 박도겸 사후를 대비하여 친정 가문의 몰락한 권세를 다시 일으킬 정치적 줄타기와 상단과의 연계를 위한 치밀한 계산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고상한 미소 뒤에 숨겨진 그녀의 눈빛은 상단 안팎의 미세한 움직임과 조정의 동향까지 예리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지요. 겉으로는 효심 깊은 며느리였으나 그 속에는 거대한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조 씨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박도겸이 깊은 잠에 들거나 탕약을 마시고 잠시 기절한 듯이 잠든 틈을 타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금고방과 장부방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며 낡은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밤늦도록 중요한 회계 장부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붓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칠흑 같은 밤의 정적을 간헐적으로 깨뜨렸습니다. 조 씨는 상단의 비자금 장부를 교묘하게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물산의 거래 기록을 삭제하거나 가격을 부풀려 이윤의 일부를 자신의 친정 상단으로 돌릴 준비를 하는 등 은밀하게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그녀의 손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점점 더 바빠졌고 그만큼 그녀의 얼굴에는 탐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장부의 숫자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돈으로 바뀌는 환영을 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밤이 이리 깊었는데 아직도 장부를 보고 계시는군요. 불빛이 새어나오기에 와보았습니다. 상단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닙니까? 안색이 말이 아닙니다. 늦은 밤 창고를 확인하고 돌아오던 박도겸의 막내 아들이자 연하의 남편인 박서윤이 장부방의 불빛을 보고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조 씨는 그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들고 있던 붓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한 표정으로 박서윤을 돌아보았습니다. 서윤아, 내 아버님께서 일이 위독하시니 내가 상단의 일을 조금이라도 돌봐야 하지 않겠니? 이 어미가 아니면 누가 아버님 곁을 지키겠느냐? 너는 아버님 침상이나 잘 지켜드려라. 쓸데없는 걱정 말고 말이다. 조 씨는 굳은 표정으로 서둘러 장부를 덮었습니다. 박서윤은 어딘가 모르게 초조해 보이는 조 씨의 모습에 의심스러운 눈길을 거두지 못했지만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단 안에서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의 칼날이 번뜩이며 서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시간 막내 며느리 연하는 여전히 박도겸의 병상 곁을 한결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깜빡이는 밤 그녀는 잠든 박도겸의 마른 손을 말없이 감싸 쥐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그의 손에서 연하는
상단을 일궈온 지난 세월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과 함께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아버님의 쾌유를 비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숨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버님, 부디 이 시련을 이겨내 주세요. 상당과 모두를 위해서라도 제발. 연하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맺혔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박도겸은 실눈을 뜨고 연하의 흐느끼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의 탐욕스러운 눈빛과는 달리 연하의 모습에서 그는 진정한 충정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하야, 내 마음을 내가 모를 리 없지. 허나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할 것이 많다. 박도겸은 작게 읊조리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녀의 진심은 이 싸늘한 욕망의 상단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잔혹한 권력 다툼 속에서 더 큰 희생을 치르게 될까요? 박도겸의 시험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은 개성상단 위로 차갑게 깔린 먹물처럼 묵직하게 흘러갔습니다. 대행수 박도겸은 겉으로는 여전히 병색이 완연한 노인이었으나 그의 깊은 고뇌와 상단의 미래에 대한 염려는 실제 병마처럼 그의 심신을 갉아먹기 시작했지요. 애써 꾸며낸 꾀병이 차가운 현실의 무게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고 마른 기침은 이제 진짜 폐부 깊숙이 박힌 통증처럼 그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식은땀에 젖어 잠에서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허허, 이것이 정녕 하늘의 뜻이란 말인가? 꾀병으로 시작한 일이 어찌 이리.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상단을 향한 염려가 그의 심장에 직접 칼을 꽂는 듯 했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끈적한 기운이 치밀어 오르는 듯한 기분이었죠. 마치 그의 몸이 붉은 핏빛으로 물드는 악몽에 시달리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직 밤의 장막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 잠잠하던 상단의 안채에서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다급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대행수 나으리. 고요했던 새벽의 정적을 찢는 듯한 그 비명 소리에 모든 식솔들은 잠에서 화들짝 깨어나 마치 혼비백산한 쥐떼처럼 박도겸의 방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은 오히려 그들의 공포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방문이 열리자 모두는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박도겸은 침상에 쓰러진 채 입에서 시뻘건 피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잉크를 쏟아놓은 듯한 핏자국이 새하얀 이불을 참혹하게 물들였고 방 안에는 비릿하고 꿉꿉한 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숨쉬기조차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 위로 흐르는 핏물은 마치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큰 며느리 임씨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고 둘째 며느리 조 씨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야심 대신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박서윤은 아버님의 이름을 연신 부르며 허둥댔고 연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박도겸의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아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뜨거운 체온 대신 차가운 죽음의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상단과 오래 거래해온 허 의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심각한 상황을 짐작한 듯 굳어져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침통에서는 날카로운 침들이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길을 비켜주십시오. 어르신의 진맥을 해야 합니다. 모두 물러서세요. 허 의원은 다급하게 외치며 침상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박도겸의 손목을 잡고 능숙하게 맥을 짚고 있었습니다. 의원의 미간은 점점 더 깊은 주름으로 뒤덮였고 입술은 굳게 다물렸습니다. 방 안의 모두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붙은 채 허 의원의 얼굴만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촛불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잠시 후 의원은 마치 천근만근의 무게를 짊어진 듯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대행수 어르신의 병세가 깊고 위중합니다. 오래 묵은 적취가 이제야 그 모습을 드러낸 듯합니다. 기혈이 막히고 탁한 기운이 심장을 짓누르고 있어 숨쉬기조차 힘겨워 보이십니다. 그의 다음 말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모두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허 의원은 상단 식솔들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며 비장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정령 하늘의 뜻이라면 보름이 고비가 될 것입니다.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각오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은 제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허 의원의 마지막 말은 마치 칼날처럼 상단 사람들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가짜 시험이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진짜 생사의 기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허 의원의 표정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상단 전체는 순식간에 차가운 죽음의 그림자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들의 얼굴에는 야심 대신 혼란과 공포 그리고 불안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은 바싹 마른 채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탐색하던 눈빛은 이제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상단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졌고 그들의 발밑 또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위기 속에서 상단을 구할 이는 누구일까요? 대행수 박도겸의 병세가 보름을 넘기기 어렵다는 허 의원의 진단은 개성상단 전체를 거대한 그림자 속에 가두었습니다. 상단은 순식간에 차가운 침묵에 휩싸였고 한순간 가짜 죽음을 흉내내던 연극은 잔혹한 현실이 되어 모두의 목을 옥죄어 왔습니다. 재산 다툼에 눈이 멀었던 며느리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탐욕스러운 빛 대신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상단의 막대한 재물을 영영 잃을지도 모른다는 상실감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그들은 이 잔인한 운명의 장난 앞에 망연자실한 듯 보였지만 곧이어 이 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몫을 지켜내기 위한 본능적인 계산이 다시금 시작되었습니다. 각자의 시선은 여전히 병든 박도겸이 아닌 상단의 권력과 재물이 향할 곳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임씨는 아버님의 위독함에도 불구하고
병상 곁을 멀리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연신 손에 쥔 부채를 빠르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격앙된 마음을 감추려는 듯 부채의 움직임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병든 박도겸에게 향하는 대신 상단의 귀한 문서들을 정리하고 옮기는 일꾼들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쫓았습니다. 아버님이 일이 위독하시니 집안이 너무 어수선해지는군요. 저는 안채 살림을 돌보고 상단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니 병수발은 젊고 한가한 막내에게 맡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수선한 틈을 타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생기면 상단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테지요. 저의 자리는 이곳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고상했지만 그 속에는 계산적인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상단의 혼란 속에서 친정의 몰락한 권세를 되찾을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치밀한 계산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시로 노련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며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수를 읽고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조 씨는 더욱 냉정하고 대담했습니다. 그녀는 허 의원이 물러간 직후부터 장부방에 틀어박혀 조작해둔 비자금 장부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병색이 짙어진 박도겸의 침상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낡은 등불 아래 오직 숫자들에만 집중했습니다. 붓대가 종이 위를 빠르게 스쳐가는 소리만이 적막한 밤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욱 교묘하게 장부의 숫자를 바꾸고 거래 기록을 지우며 상단 곳곳에 돈을 빼돌릴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행수의 죽음은 그녀에게 비자금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마지막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감돌았지만 그 눈빛은 한없이 차가웠습니다. 대행수 어르신께서 자리를 비우신 동안 상단 장부 정리는 더욱 시급합니다. 회계에 단 한 푼이라도 누락이 생기면 상단의 근간이 흔들릴 것입니다. 어르신의 병수발만큼 중요한 일이지요. 연화야, 아버님 곁을 지키는 것은 내 몫이니라. 조 씨는 연화에게 차갑게 내뱉으며 다시 장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두 며느리는 각자의 탐욕과 두려움 속에서 박도겸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상단의 곳간을 채우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도리나 애정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 박서윤과 막내 며느리 연하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허 의원의 절망적인 진단에도 불구하고 박도겸의 곁을 그림자처럼 묵묵히 지켰습니다.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임종 직전에 박도겸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수심과 피로에 절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간절했습니다. 아버님, 부디 이겨내십시오. 제발 저희 곁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아버님 없이 상단이 어찌 되겠습니까? 박서윤은 박도겸의 손을 붙잡고 목이 메인 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차마 흐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연하는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님의 마른 입술을 적시고 뜨거운 식은땀을 닦아주며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이미 메마른 박도겸의 얼굴 위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눈을 뜨세요.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상단이 이리 위태로운데 아버님마저 저희를 떠나시면 제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떨렸고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는 차가워진 박도겸의 이마에 자신의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으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사심없는 진심과 뜨거운 사랑, 그리고 상단에 대한 헌신적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눈을 뜬 박도겸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연하와 박서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귀에는 여전히 임 씨와 조 씨의 냉정하고 계산적인 목소리가 맴도는 듯 했지만 눈앞의 두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잊게 할 만큼 뜨거운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마른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고 이내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박도겸은 자신의 꾀병이 불러온 이 잔인한 현실 속에서 진정한 후계자의 빛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상단의 미래를 맡길 진정한 충정과 지혜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연하의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박도겸의 마지막 선택은 개성상단에 어떤 거대한 파란을 불러올까요? 그의 눈은 다시 스르르 감겼습니다. 모든 것은 그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결정될 운명에 놓였습니다. 모두가 절망의 늪에 빠져 박도겸 대행수의 마지막을 준비하던 그때였습니다. 허 의원의 헌신적인 치료와 연하의 밤낮 없는 지극한 간호가 마른 가지에 새순을 틔우듯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기적처럼 다시 타오르게 했습니다. 차가웠던 그의 손끝에 미약한 온기가 돌고 깊게 가라앉았던 숨결이 점차 깊고 고르게 변해갔습니다. 보름을 넘기기 어렵다던 진단은 온데간데 없이 박도겸의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는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박도겸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자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고 파랗게 돋아난 새싹들이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난 상단의 시련을 이겨낸 듯 미약하지만 분명한 생기가 그의 핏기 없는 얼굴에 감돌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박도겸은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통의 흔적을 지운 채 이전에 없던 강인하고 깊은 통찰력으로 빛났습니다. 상단 전체에 회생의 기별이 퍼져나가자 저마다 다른 속내를 가진 식솔들은 놀라움과 함께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력을 회복한 박도겸은 가장 먼저 새 며느리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흐르는 가운데 임 씨와 조 씨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애써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하는 박도겸의 곁에 조용히 앉아 담담하지만 깊은 눈빛으로 그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지난 2달 내가 너희들에게 참으로 어리석은 시험을 했구나. 꾀병으로 시작한 이 시험이 기어코 나를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 줄은 나 또한 몰랐다. 박도겸의 나지막하지만 무게감 있는 고백에 방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임 씨와 조 씨의 얼굴은 화들짝 놀라 새하얗게 질렸고 연하마저도 그의 충격적인 고백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도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 며느리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꿰뚫어 보는 듯 차가웠습니다.
내가 그리 아파 누워 있는 동안 너희들은 무엇을 했느냐? 상단을 위하고 아비를 걱정하기보다 오직 저마다의 탐욕에 눈이 멀어 도리를 저버리지 않았느냐? 임시 너는 몰락한 침정을 일으키려 상단의 재물을 사사로이 쓰려 했고, 조씨 너는 상단의 비자금 장부를 조작하여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려 했지 않느냐? 박도겸의 준엄한 꾸짖음에 임씨는 애써 굳게 다물었던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조씨 또한 핏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변명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변명할 수 없는 죄책감과 모든 것이 시험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도겸의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연하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상단은 돈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약속에 대한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올바른 도리로 세워지는 법이다. 너희들의 끝없는 탐욕이 이 개성상단의 근간을 썩어 문드러지게 했고 결국 나를 병들게 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으면 한다. 박도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과 회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막 중대한 결정을 내리려는 듯 흔들림 없이 빛났습니다. 개성상단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의 다음 한마디가 상단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 며느리 모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며 그의 입술만을 주시했습니다.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박도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임씨와 조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회한과 함께 깊은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박도겸의 시선은 곧이어 연하와 박서윤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가슴 깊이 담아둔 신뢰와 애정이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박도겸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방 안의 공기 전체를 묵직하게 울리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개성상단의 새 주인을 정하려 한다. 비록 아직 젊고 상단 일에 익숙지 않을 수도 있으나 나는 연하와 서윤에게 개성상단의 모든 권한을 맡기려 한다. 박도겸의 선언에 임씨와 조씨는 마치 얼어붙은 듯 경악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연하와 박서윤은 갑작스러운 말에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상단의 대행수가 막내 며느리와 막내 아들에게 상단의 모든 권한을 맡긴다는 것은 개성상단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도겸의 결심은 산처럼 단호했습니다. 연하, 너는 내가 병들어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때 오직 사심없는 진심으로 아비의 병구안을 했지.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헌신하는 너의 모습에서 나는 개성상단의 미래를 보았다. 서윤, 너는 비록 말수는 적으나 늘 우직하게 상단의 도리를 지키고 상인으로서의 올곧은 마음을 잃지 않았다. 너희들의 헌신과 사람을 귀히 여기는 도리가 이 개성상단을 지킬 진정한 힘임을 나는 지난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았다. 그러니 개성상단의 인장과 모든 금고의 열쇠, 그리고 상단의 모든 안살림의 권한을 너희에게 맡기노라. 박도겸은 떨리는 손으로 상단의 인장과 묵직한 금고, 열쇠 꾸러미를 연하에게 건넸습니다.
인장은 그의 평생의 무게를, 열쇠는 상단의 모든 재물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연하는 깊은 숙연함과 책임감으로 그것들을 두 손으로 정중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굵은 눈물이 맺혔지만 굳게 담은 입술은 새로운 각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개성상단의 오랜 역사가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임 씨와 조 씨는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얼마나 큰 것을 잃게 만들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며 그 자리에 굳어진 듯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어떤 변명도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박도겸 대행수의 깊은 뜻을 이어받아 상단의 법도를 더욱 엄격히 다시 세웠습니다. 그녀는 이윤만을 쫓는 맹목적인 장사보다는 사람을 먼저 살피고 상인으로서의 올바른 도리를 중시하는 새로운 운영 방침을 확립했습니다. 상단의 문턱은 가난한 백성들에게도 열렸고 정직한 거래와 나눔의 정신은 개성상단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박서윤은 그런 연하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도왔습니다. 상단의 물류와 생산을 총괄하며 연하의 뜻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갔고 행수들과 품꾼들은 새 주인들의 지혜로움과 어짐에 깊이 감복했습니다. 상단 안팎으로 활기 넘치는 기운이 샘솟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연하의 노력 덕분에 개성상단은 날마다 번창했습니다. 단순히 재물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윤을 쫓기보다 사람의 정과 신의를 중시하는 상단의 운영 방식은 백성들에게 깊은 신뢰를 얻었고 개성상단은 더욱 굳건한 기반을 다지며 온 조선 팔도에 그 명성을 떨쳤습니다. 사람들은 박도겸 상단이 탐욕의 그림자 속에서도 도리를 지킨 젊은 며느리로 인해 길이길이 융성할 수 있었다며 그녀를 칭송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부와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실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